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고향에서 작은 피부관리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요즘엔 꾸준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유가 조금 생기니 옛 생각이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 덕분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 가족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서울로 상경했을 때 제가 22살이던 때였습니다. 젊은이들처럼 나 또한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서울 드림을 꿈꾸고 있었어요. 재고 낳고 자란 고향은 대형마트도 없는 작은 시골이었답니다. 동네 주변 사람들도 순박하고 정겨운 곳이었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따분하게 느껴졌어요. 농사를 짓는 부모님처럼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끔찍했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고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회사는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곳이었는데 직원 수도 10명 남짓이었고 월급 또한 많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생애 첫 사회생활에 서울에서 살아보는 것이 너무 신나 보였어요. 아직도 그 시절을 잊지 못해요. 첫 월급을 받자마자 남산에 가서 왕돈가스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가게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남산타워를 보며 묘한 성취감이 들었어요. 새삼 어른이 된 것 같고 서울의 멋쟁이들과 한 부류가 된 것 같아서 신나했죠. 그런 분위기에 취해 혼자 돈가스를 썰고 있을 때 갑자기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저기, 혹시 혼자 오셨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앉으실래요? 주말에는 줄까지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 있는 맛집이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이 이미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 만석이었어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거절을 할 수 없는 성격이라 옆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고맙다고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어서 남산 돈가스를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남자가 쑥스럽다는 듯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도 입을 열었죠.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봐요.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진짜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돈가스를 먹으며 서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저와 남자는 서울로 올라온 지 반년이 되었고 서로 만나게 되었다. 남자는 제보다 4살 연상이었으며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제와 남자는 놀랄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경제학을 공부하고 서울에서 일을 찾았으며 책을 읽는 것을 즐기기도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돈가스 접시가 비어있는 것조차도 이별이 아쉽지 않을 정도였다. 남자도 제가 느낀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일어섰을 때 갑자기 남자가 제 손을 잡았다. 영숙 씨, 괜찮으시다면 제가 요즘 매료되어 있는 카페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서울 커피의 맛을 경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않으시죠? 궁금해요. 사실 카페인에 민감해서 커피는 입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남자가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남자가 냉정하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페로 이동했고 거기서도 끝없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남을 가졌고요. 언젠가부터 여느 연인들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시작했어요. 맞아요.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제가 꿈꾸던 서울 남자와는 많이 다르게 보였어요. 시골 출신이었고 얼굴도 조금 까무잡잡하고요. 키도 작고 빈말로라도 잘생겼다고 할 순 없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외모만큼이나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마음만큼은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아는 것도 많고 유머러스해서 항상 제게 웃음을 주곤 했죠. 무엇보다도 애정 표현에 적극적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손편지와 꽃 한 송이를 건네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이곤 했거든요. 아마 고향 남자들이 무뚝뚝해서 그런 걸까요? 날이 갈수록 저는 이런 남자친구에게 더욱 빠져들었죠. 한 1년 정도 지난 후 남자친구가 살던 집 계약이 만료되자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요즘은 혼전에 관한 것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던 동거가 결혼을 서두르게 만든 이유였어요.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결혼에 호의적이셨어요. 그런데도 아마 엄마는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딸을 홀로 서울로 보내는 것에 대해. 인사하러 온 남자친구의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딸을 잘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이시던데요. 남자친구도 자기야말로 잘 부탁한다면서 엄마보다 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어쩔 줄 모르는 듯 했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어리고 외모도 꽤 괜찮아서 마음에 들어 하실 줄은 몰랐지만요.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씨름티를 냈다. 상철이가 외아들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듬직하고 여자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어. 공부도 잘하고 코도 잘 때 태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았으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철강 회사에 들어갔을 거야 라고 했었지. 아가씨도 안다.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 저 유명한 회사. 남자친구는 그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대기업 얘기를 꺼내는 게 이상했다. 그래도 뭐 그냥 얌전히 하고 있는 바람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기왕이면 같은 서울 아가씨를 만났죠. 키가 끝까지 올라가서 아가씨를 만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곳에는 아가씨의 고양이가 있었는데 땡땡이라고 불렀죠. 그곳에는 무슨 백화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그것도 물었어요. 어디서나 누구든지 들어와도 저희 집이라고 한 건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그것은 화가 난다기보다는 조금 우스웠던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네 집은 서울에서 매우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작은 건어물 가게를 시장에서 운영하고 계셨죠. 두 집과는 배경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끼리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제 표정이 별로지 않은 모양이었는지 갑자기 시아버지와 남자친구가 중재를 시도했어요. 그들은 무슨 중재를 하고 있는 건지 의아해했어요. 누가 서울 아가씨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 걸까요?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요. 그래, 엄마. 나도 촌놈이지만 무슨 서울 여자야? 우리 영숙이가 서울 여자들보다 훨씬 예쁘고 착하대. 남자들이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걸까요? 시어머니 표정은 더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 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못마땅한 눈길이 저를 훑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지만 회사에서는 기혼자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분들은 결혼할 때 남자만큼이나 시어머니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과 다른 것 같고 남자가 중재를 잘 못할 것 같으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고 했었죠. 고된 시집살이를 3년만 해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다면서요. 그치만 그때는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죠. 어차피 따로 살 거고 남자친구가 항상 내 편일 테니 괜찮을 것이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의 봄, 저는 남자친구와 식을 올렸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신혼집은 남자친구의 회사 근처 신식 빌라로 구했어요. 쟤는 결혼 준비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남자친구가 집에서 내조차라는 현모양처를 원하기도 했고 제가 또한 하루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신혼생활은 솜사탕처럼 달콤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었고요. 결혼한 후 책임감을 느꼈는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부로서 일상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는 것이 행복했죠.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할 때보다 스트레스도 훨씬 적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그토록 바라던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슈렉에서도 서서히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전화해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우리 상철이가 팍씨 집안 4대 독자인 건 알지요. 집안 어르신들이 손주는 대체 언제 볼 수 있냐면서 희한한 날 닭다리인데 넌 어째서 그렇게 태평해? 태평하지 않아요. 어머니, 저도 많이 초조해요. 그치만 아이가 어디, 제가 노력한다고 들어서는 거 아닐까요? 노력해야죠. 집에서 하루 종일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해야죠. 너 설마 일부러 애 안 갖겠다는 거 아니죠? 집에서 계속 편하게 있고 싶어서 상철이 몰래 피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빨리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노력도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생기는 걸까요? 아님 너 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쉬가 아무리 좋은, 뭐해, 쩍쩍 갈라진 영양가 없는 파뜨기면 말짱 토르무기인데 극지야. 시어머니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오히려 역효과였죠. 남편이 내어주니까 더욱 약을 올라 하셨거든요. 착한 아들을 버려놓은 적도 있네요. 그쯤 되니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깝깝해지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임신의 스트레스는 쥐약이라는데 들어서려던 애도 안 들어설 지경이었죠. 결국 고민하다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을 가보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둘 다 아무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시험관 시술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러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며 1년 더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그의 태도가 참으로 평화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도 매일같이 전화해서 언제 임신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우리 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일 텐데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해요. 정말 1년 더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해 보자고 합시다. 결국 아이를 낳으면 돈이 들어가는 일밖에 없을 테니 그 사이에 총알도 좀 더 모아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어머님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 편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 한 주도 아니라 내일 어머님께 임신에 관한 전화를 받아보세요. 그런 말들이 씩씩하게 다가올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니 남편이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내더군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어머님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날 어떻게 하라고? 전화해서 당신한테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막 뭘 말해? 그러면 당신은 속을 편하게 쓰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중개를 더 잘해주라는 게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엄마는 당신의 편인 것으로 생각하고 더 엇나가는 걸 알잖아요. 그냥 좀 맞춰주고 참고 살면 안 되나요? 다른 집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혼자 유난히 행동하나요? 누가 보아도 우리 엄마는 아주 대단한 시집살이를 하는 줄 알 것 같아. 뭐라고? 그럼 지금 내가 어머님께 당하는 건 시집살이도 아니라는 거야? 매일 전화해서 사람 피를 말리고 여자로서 문제가 있네 어쩌냐 하면서 인격 모드까지 하시는데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그보다 더한 짓도 해. 우리 엄마 정도면 양반이라고 팔을 안으로 굽는다더니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편을 들더군요. 신혼 초까지만 해도 늘 내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죠. 남편 나름대로 고부 사이에 끼어 고생하다 폭발해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저만큼 힘들겠어요. 제 고충도 몰라주는 남편이 참 야속하더군요.
며칠 뒤 남편이 꽃다발을 사들고 와요. 화해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종종 시어머니와 아이 문제로 다퉈요.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냥 좋다던 신혼 시절은 끝난 것 같고 이후에는 아이 문제로 정붙이고 산다더니 아이도 없는 저희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몇 달 후 남편은 상의 없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거였고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으로 자기 출판사를 차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니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일을 벌인 건 기절스러웠어요. 우리는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부부가 아니잖아. 당연히 말을 해줘야지. 미안해요. 근데 당신이 안다면 허락을 받았을 텐데요. 그래요. 출판사를 차리는 것은 제 오랜 꿈이었어요. 원하는 책이 생겼으면 참다란 일이죠. 작가들과 소통하고 계획을 세우면 뭔가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위에서 걸맞게 컷을 당하고도 향상될 겁니다. 책이 나와도 내 이름 한 줄 안 들어간다 해도요.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응, 나이가 들면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뿐인 삶,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은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소규모 출판사를 차렸어요. 말은 소규모지만 직원 중에 남편을 빼고 2명뿐이었죠. 그토록 바라던 일을 시작했을 뿐인지 남편은 신바람이 나서 이 작가와 저 작가를 만나며 다녔고 마침내 첫 책을 계약하게 되면서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밤을 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출판사에서 낸 남편의 첫 책은 1000권도 팔리지 않고 손해만 봤으며 연달아 나온 두 번째와 세 번째 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출판사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타격이 컸습니다. 결국 남편은 3년 만에 출판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거액에 가깝게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든 의욕을 잃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위로도 통하지 않았죠. 남편의 의기소침에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생계였죠. 가장이던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고민하다가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판사 내내 이미 여러 차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인들에게 꽤나 빚을 진 상태이기도 했었습니다. 시댁도 시아버지가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하게 되어 돈이 나올 구멍이 요원해졌어요. 오히려 우리는 때때로 생활비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부모님은 그때까지도 농사를 짓고 계시면서 적게나마 수입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그이가 영 마음을 못 잡아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 바로 돈을 갚을 테니까요. 나도 이제 일 다시 시작할 거고 됐어요. 더 필요하면 말해주시면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굶지 말고 결혼하고 나이를 먹어서까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니 참 죄송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 돈으로 밀린 이자를 상환하고 당장 필요한 쌀과 반찬을 샀어요. 그리고 급하게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더 이상 남편만 믿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변변한 경력도 없고 뭣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식당 서빙이나 편의점과 같은 단순 서비스업도 경쟁이 치열했어요. 뭐라도 기술을 익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 중 일부를 사용해서 미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피부관리샵이 성행하던 시기였거든요. 제 지인도 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제게도 흥미가 생겼어요. 다행히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금방 따서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제가 가게를 내고 싶어졌지만 당장 그럴 돈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학원에서 연계해준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금방 목돈이 생겼어요. 남편이 진 빚과 부모님한테 진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미뤄만 두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당장은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길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제 가게를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당시 제가 사는 지역에는 전문 피부관리샵이 없었는데 초기에는 홍보가 조금 어려웠을 뿐이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저는 먼 곳에서도 찾아오던데요. 남들보다 발빠르게 창업을 해서 덕분이었죠. 매출이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고 쌓여있던 은행빚과 부모님께 빌린 돈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성공이 오히려 남편에게 독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집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더 마음을 놓은 것 같았어요. 언젠가부터 이상한 온라인 게임에 빠져 새벽까지 컴퓨터만 붙잡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다시 취업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안해봐도 될까요? 고개를 오묘하게 흔드는 중이었고 한번 사업을 시도한 후에 다시 월급쟁이가 되어버려서 전혀 살 아이를 둘 수 없게 됐어요. 내 수익이 차원이 다른데 이제 당신도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알아야 해. 아니야. 그럼 빨리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든지. 오랜 친구인 작가 친구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지. 출판 산업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해. 요즘에는 책을 읽는 사람이 더 이상 많지 않아. 다른 제품을 찾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허구한 날만을 즐기고 있으면서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거야. 허구한 날만 노는 것만으로 먹고 사는 건 못 참견해 주겠다더니 실제로 몸무게가 늘어가는 걸 받아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왜 그렇게 억울하게 하세요? 그냥 넘기세요. 신혼 때는 남편이 저를 부양해 주었으니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차례라고 자신을 격려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시댁에서는 제 잘못을 탓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날 잡고 가게까지 찾아와서 헛소리를 했어요. 뭐, 용하기 위해서 무당에게 점을 보고 왔는데 남편 앞날을 제가 맡고 있다. 지금 뭐해? 참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분이 이렇게 된 건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무당 말이 내가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할 것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가게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우리의 상처를 기운마저 쪽쪽 빨아먹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나도 그것조차 모르겠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까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다 미신이잖아요. 미신은 청취인들도 다니는 매우 권위 있는 집이에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당장 이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을 정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뭐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눈치를 써야 해요. 그의 출판사를 세웠다 말하죠. 알잖아요. 요즘에도 허구만 만들고 컴퓨터에 붙어서 게임만 하는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집안일이나 하는 걸 몰라요. 자기가 먹은 밥그릇까지 개수대에 넣어버려요. 놓아주지 않겠다고요. 자기 아들을 욕하는 것을 듣기 싫었던 걸까요? 시어머니가 역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어요.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해? 애도 못 낳는 결핍된 사람을 받아들여 키우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만큼 되자 저도 참을 수가 없어졌어요. 가게 직원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듯한 상황을 느꼈기 때문에 더욱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안 생기는 게 왜 제 탓인가요? 병원에 갔을 때는 나도 그 일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시험관도 해서 애를 둘러 생기는 건 싫다고 했던 것은 그 사람입니다. 애초에 그 인간이 누구의 부모가 될 것인가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밥값도 못하는 사람인데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다 못했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죽어라 가게 일으켜서 어머니 아들 먹여 살린 게 누군데요? 그 일과 할 땐 저더러 집에서 하는 것 없이 밥이나 축낸다며 욕해놓고 왜 입장이 바뀌니까 이젠 또 제 탓을 하세요? 그 애가 그렇게 식충이처럼 산다고 제 탓이라고요. 지나가던 개도 웃겠어요. 제가 맘먹고 대거리를 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긴 전부 맞는 말인데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던 시어머니는 분명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당분간 얼굴을 보지 말라며 그대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안도하기도 했어요. 그동안의 어려움은 5종류나 되었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 틀린다는 걸 알았을까요? 얼마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렇게 해두면 편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나 그런 상황도 잠잠해지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친정과 남편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지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남편의 오랜 백수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엄마는 남편이 2년 동안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넘어가면서부터 대놓고 눈치를 준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중간에서 연락하는 건 항상 저였기 때문에 대충 둘러대며 넘기곤 했는데 엄마의 생일날에 한 사다리에 올라섰어요. 모처럼의 남편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 시내에 있는 중국집에 갔을 때였어요. 엄마의 생신을 맞이하여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죠. 그런데 남편이 짜장면을 워낙 좋아해서 제 몫으로 나온 것까지 덜어갔는데 그 모습이 엄마 눈에는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자 결국 기어이 한마디 하셨어요. 자네만 입인가? 우리 영숙이도 짜장면을 좋아하네. 남편은 그 말에 멋쩍은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괜히 먹는 걸로 눈치를 주나 싶어 하며 제가 대신 입을 열었죠. 엄마가 말했어요. 이거 약 많아서 어차피 나 다 못 먹어. 이거 먹어주면 좋지. 그래서 그럼 좀 더 털어가도 되겠냐고 물었거든요. 아예 칠 것처럼 내가 먹기도 전에 젓가락 되는 게 어딨어? 남편은 대답했어요. 오늘 여기 요리비도 다 내가 내실 텐데 하지만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엄마의 말이 사실이었기에 남편도 나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는 예상했던 대로 본격적으로 야단을 쳐주셨어요. 하던 출판사가 망해도 다시 뭐라도 해보든가. 아니면 다시 취업을 해야지. 그 말에 남편도 제가 놀기만 하는 것에 동의했죠. 맞지?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하더군요. 장모님이시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만도 벌써 4년째예요.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냐고요? 계속 그렇게 내 딸의 등골을 빼먹을 거면 가게를 나가서 찬밀이라도 도와주든가. 가만히 들어주던 남편도 화가 난 듯해요. 갑자기 요리와 함께 나온 술을 원샷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가게에서 자비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한때 책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사장님의 소리를 듣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 여직 집에서 놀고만 있어?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아이를 기를 준비 중이니까요. 이 사람도 뭐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왜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죠? 생신을 맞아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사위대점을 이용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옳은 것일까요? 술에 취한 것일까요?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힘이 센 충격으로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인 접시들이 흩어지며 깨졌어요. 놀란 엄마는 대수롭지 않은 말을 했고 남편을 제지하고 급하게 종업원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장모님이 먼저 시작했잖아. 밥 먹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백순이라고 뭘 하냐.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남편은 제 말에도 씩씩하게 엄마를 견책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았을 땐 엄마도 질퍽한 사위를 보며 놀랐어요. 그 사위는 엄마의 뒷목을 잡고 있었죠. 그 사람도 사위라고 하니까 엄마는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건 어째서일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야, 그만 좀 해.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이러세요? 여기 계신 와중에도 남편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니야, 뭐가 그렇게 된 거. 급기야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를 원망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계산하고 가게를 나왔죠. 엄마, 나 다시 연락할게. 조심히 가세요 하고 말했지만 엄마는 대답도 없이 아빠와 함께 쌩안이 떠나버리셨어요. 남겨진 저는 남편과 차에 타고 돌아갔습니다. 올라왔어요. 남편 역시 그때까지 성이 난 상태였어요. 여보, 당신이 먼저 내일 엄마께 전화해서 사과해야 알겠지. 싫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애도 아니고 왜 그래 진짜. 장모님이야 말로 왜 그러냐. 우리 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게 벌써 몇 년째야.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지쳤어 뭐.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고 있어 지금. 내가 뭘 놀아 사업 구상하면서 리프레시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당장 대박 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만 몇 개 가지고 있는 줄 알아. 하지만 주어진 돈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제 가게를 운영해보면서 깨달았는데 남편은 사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심한 사람이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법을 몰라요. 사업은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많이 굽혀야 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남편은 자존심만을 고집하며 영광만을 쫓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전히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만을 고려하던 중 은근히 돈에 관한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거의 모든 빚을 갚았으면서도 제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던데 뭔가 엄격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모르는 척 넘겨버린 거예요. 어차피 그 후로 엄마와 남편 사이는 갑자기 나빠졌어요. 엄마는 강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한동안 나에게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엄마와 헤어진 다음에는 평생 후회하게 될 줄은 예상도 못했죠. 그 사건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때는 평소처럼 가게에 출근해 예약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항암 치료 중인 서울에 사는 고모네가 잠깐 들렀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우연히 저희 집이 근처여서 얼굴이나 보고 가겠다고 했대요. 아버지도 오랜만에 함께 오셨다고 해요. 엄마 나름의 화해의 제스처였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하필 그날따라 손님들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직원도 한 명이 휴가를 낸 탓에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쁜 날이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 열어줄 거예요. 아니야, 박서방은 요즘에도 일 안 하고 노냐.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그에게 괜히 소리하지 말고 알았죠. 아, 알겠어. 빨리 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때마침 예약 손님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손님과 상담실에서 대화를 나눈 뒤에 바로 피부 관리를 시작했죠. 다행히 마지막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7시 전에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3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을까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 부축하며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핸드폰을 상대에게 넘겨 말했어요. 어디세요?
어디세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어머님이 쓰러졌어요. 그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라 따님입니다. 전화 드린 건데요. 지금 급하게 처치를 받아야 해서 빨리 오세요.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갑자기 응급실에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런 점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바로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한영도로는 왜 그렇게 막히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중간쯤 오자마자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셨죠. 그때야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아니? 병원에서 너한테 연락이 왔는가? 지금 나도 병원이다네. 엄마랑 같이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혈전용의 주사를 맞고 괜찮아졌다. 위험한 상황을 넘긴 것 같은데 며칠 동안 입원하면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병원 수속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에서 엄마를 혼자 실려온 환자로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럼 엄마 괜찮은 거겠죠? 저 지금 병원 거의 다 왔어요.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혹시 너희 집 아직 안 지났으면 들러서 엄마랑 내 짐 좀 갖다 줄래? 거기엔 엄마 오시면 먹어야 할 약들도 모두 들어있어서. 그럴게요. 아, 참, 그 남편은요? 그때 같이 오지 않았나요? 문득 남편 생각이나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셨어요. 그놈, 얘기는 하지 마라. 그 자식 때문에 하마터면 너희 엄마가 죽을 뻔했어. 수도원에서 내게 평생 큰 소리를 한 적이 없던 아버지가 그렇게 대노하시니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물에 갔을 때 그 자식이 귀찮아하는 뒤를 풀풀 내면서 물 한 잔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던 중에 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새에 너희 엄마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 자식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냐? 꾀병이 아니냐며 그놈은 계속해서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119에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싣고 병원에 갔다. 가니까 그제야 진짜였냐고 자긴 몰랐다고 하더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버지 말을 듣는데 운전대를 잡은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요, 엄마. 생일 때 일로 남편이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심근경색 때문에 쓰러진 장모님을 모르쇠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전 그대로 전화를 끊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있는 작은 방 문을 벌컥 열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기겁할 광경의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은 태연하게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던 내 여자가 여전히 키보드 앞에 앉아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다는 걸 보고 우리 엄마는 119의 실력관 진심으로 보았다는데 이렇게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엄마가 말할 때쯤 옆에서 혈압이 오르자 그대로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던 나는 남편이 물어봤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럴 때는 게임이야. 간신히 몸을 일으켜가며 남편에게로 뛰어갔다. 헤드셋을 빼앗고 힘을 주더니 남편이 돌아본다. 와, 지금 왔어? 태연하게 말했을 때 우리 엄마가 계속해서 말했을 것이다. 당신의 눈앞에서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도 게임만 하고 있었어?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이에 장모님이 일러 바친 거야? 멀쩡한 것 같은데 진짜 꾀병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해야 했어요. 지금 응급처치 받고 위기를 넘겼대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아이, 소리 좀 그만 질러.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아니야. 근데 난 진짜 몰랐어요. 갑자기 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백수로 살 거냐고 막 잔소리하다가 가슴이 붕 떨어져서 쓰러지길래 연기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끌고 싶어서 쇼를 자주 하잖아요. 바로 아버님이 보고 119를 불러서 무사하다고 그러면 된 거야 라고 했어요. 태어난 장모인 남편은 온몸이 떨렸다. 화가 날수록 말이 막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다. 그 순간 남편이 먹다 남은 라면이 눈에 띄었다. 난 자제력 없이 라면 그릇을 손에 쥐고 남편 머리에 부었다. 남편은 경악하며 일어났다. 아, 뜨거워. 당신 뭐 하는 거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죽고 싶은 건 너겠죠.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119에 실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내 앞에서 게임을 하는 건 어떡해? 심지어 이렇게 점잖은 때에도 병원에 들어가야 해. 갈 생각을 하다가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니? 그런 주제에 배가 고파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 전 악에 받쳐 남편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라면 국물을 옷으로 대충 훔치며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어차피 아버님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나까지 같이 가서 뭘 해? 우리가 좋은 사이도 아니고 괜히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그리고 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는 거 알잖아.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직은 좀 그래. 뭐, 대인기피증. 넌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도 그런 핑계가 될 거야? 핑계라니 말 조심해. 나도 아픈 사람이라고. 너 같은 놈을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그동안 먹여 살린 내가 등신이지. 우리 이혼하자.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너는 너 같은 머저리랑 같이 못 살겠다. 전 현관에 있던 부모님 짐을 챙겨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 소리치기 시작했지만들은 척도 안 했죠. 그 길로 병원으로 가 부모님을 만났어요.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엄마를 지켜봤죠. 다행히 엄마는 스턴트 시술 후 사흘 정도 있다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고향가 가는 기차를 타기 전 제게 그러더라고 해서요. 영수가 박서방 맞다고 말이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 진짜 쓰러진 줄 몰랐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 설마 엄마가 남편 편을 들 줄은 몰랐기에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엄마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박서방 편드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그렇지. 엄마가 평상에 있는데 많이 생각해봤다. 어쨌든 박서방 내가 선택한 남자 아니냐. 내가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이 사는 걸 보면 많이 좋아하는 거겠지. 근데 내 생일 때도 그렇고 너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괜히 나서서 뭐라고 하니까 박서방도 점점 삐뚤어지는 것 같고 너와의 부부관계도 괜히 나빠지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팽팽해져요. 병원에서도 계속 제 걱정만 했다는 걸 알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제가 죄인 같다고 느껴졌어요. 엄마가 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지. 남자를 잘못 만나 하나빠를 만나 엄마에게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나랑 그 사람 이혼할 거야. 엄마 결심했어요. 사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충동적으로 던진 말에 가까웠지만 그 이후로도 병원에서는 코피도 안 비쳤어요. 남편을 보고 나니 그런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든 참을 수 있었죠.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우습게 여긴다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쥐꼬리만큼의 정도를 씻은 듯이 자취를 감췄어요. 제 말에 부모님은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엄마는 그저 그 차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렴.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니까 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감싸주더군요. 아버지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이었어요. 그런 부모님 앞에서 울음을 참느라 정말 혼났어요. 어쨌든 부모님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살고 있는 남편에게 한 번 더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콧방귀도 안 끼던 남편은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오히려 본인이 분노를 내뱉었어요. 당신, 지금 장모님을 응급실로 실려갔던 일 때문에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 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언제까지 그것으로 달달 볶을 거야? 실수는 실수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어머님이 그렇게 쓰러졌다는데 내가 꾀병인 줄 알았다면서 119도 안 불렀고 게임이나 하고 있었다면 당신이 그럴 심정을 상상해봐.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뭘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너무 살기 싫고 그냥 죽고 싶은데 당신도 이렇게 고통스럽겠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다른 사람들처럼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든가 아니면 집에서 빈둥거리며 살아도 뭐 하는 건가? 내 말 다 했어. 진짜 다. 이혼 서류 가져왔으니까 여기 사인만 해줄래? 나는 당신처럼 쓰레기랑 단 1분 1초라도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아. 이혼해야겠다면 누가 겁낼지 알아. 나도 예전에 엄마가 내가 내 앞을 막는 것 같다고 진작에 떠나라고 했었어. 여기 어디에 사인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남편은 고민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을 거예요. 아마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그를 붙잡지 않는 걸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뭐를 믿고 이런 남자와 살았는지 한동안 자책감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아마도 애도 없이 이혼해서 참 실망스러웠겠지만 법정에 나서는 순간 표현하기 어려운 해방감이 몸을 감싸더라고요. 이 좋은 것을 왜 이제야 깨달았는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났는지, 지난날 참고 살았던 나는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남편 혹은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반성해야 할 게 있겠죠. 커녕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날 거라며 큰 소리치더니 여지까지 혼자입니다. 당연하죠. 말만 사업 준비 중이지 백수의 능력도 없고 뚱뚱한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뒤늦게 현실을 깨달았는지 한동안은 계속 연락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다시 합치자면서요. 못 견디겠어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더니 나중에는 가게 앞까지 찾아오더군요. 여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여전히 사랑한다고 내가 왜 당신 여보야 이혼한 건지는 언젠데 긴 말할 것 없고. 당장 꺼져. 안 그럼 영업 방해죄로요. 경찰을 불러야 할 거니까. 여보, 아니요, 영수씨. 결혼 생활 내내 당신에게 너무 무심했던 걸 알아요. 장인과 장모님께도 못할 짓을 했던 걸 알고요. 당신은 사업을 성공시키고 잘 나가는데 내게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못난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요. 앞으로는 결코 그러지 않을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응,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빕니다. 급기야 전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게 응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돌아선 상태였기 때문일까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기보다는 짜증만 나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빌고 싶었다면 이혼안을 사전에 빌어야 했겠죠. 이미 결심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버스를 더 오랫동안 타고 떠난 후 내가 아직도 집에서 빈둥대는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밥을 차려주며 우쭐거리는 호구처럼 다뤘던 거야. 좋은 말로 하지 마. 용수야, 그러지 마. 제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가게 화장실로 뛰어갔어. 대걸레가 물을 닦았던 것을 찾아서 가지고 나와 그대로 전 남편에 뿌렸어.
이게 뭐야? 너처럼 더러운 걸레밥 더러운 자식아. 한 번 더 찾아와서 개소리를 짓거릴 시에 그때 진짜로 똥을 뿌릴 테니까 위협이 돼 도구 양동이를 휘둘러 소리쳤어.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며 쳐다보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혼비백산을 그대로 주랭랑에 빠뜨렸나 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전 남편은 그때부터 부모님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방구석에 처박혀 게임만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최근에는 코인에 빠져 1억 이상을 날려버리고 빚이 생기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연륜이 있는 시부모님은 막걸리를 키우는 많은 아들 때문에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시아버지는 환갑을 훌쩍 넘은 나이에 인력센터를 전전하며 힘들게 노동하고 있고 전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정말로 힘들었던 모양인가요? 제게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한 번 나에게 연락했었죠. 아픔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너를 많이 그리우는 것 같아요. 아직 혼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다시 상철이랑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나요? 그렇게 괴롭힌 적이 있을 때는 언제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참으로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 수 있었나 봐요. 능력 없이 일하고 있는 남편을 부양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님도 이제야 아들 앞길을 방해하는 며느리가 떠나서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상처를 받게 되네. 내 말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이미 내 때문에 키 죽어 사는 것 같은데 나도 나서서 뭘 하면 괜히 자존심이 다칠까봐 그래서 일부러 더 내게 싫은 소리 했던 건데 내가 어리석었다. 사과하려는데 이미 갈라서 마당에서 용서하고 말고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전 남편처럼 끈질기게 굴진 않더군요. 배가 망신스러운 시댁을 보고 있자니. 한때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젠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과 달리 저는 이혼 후 더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젊은 시절에는 왜 그래도 서울 생활을 꿈꿨는지 나이 들면서 새삼 자연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네요.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최근 만나는 남자도 생겼답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됐는데 전 남편과는 달리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와는 달리 총각이라 조심스럽지만요. 아마도 곧 결혼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삶이 매우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전 남편과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행복도 찾아왔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